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둘러싼 우려가 다소 완화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6% 상승한 21,865.37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8% 높은 2,446.3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0% 상승한 6,301.8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발표된 지난 6월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재고 부족과 강한 수요로 더 높아졌습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6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계절 조정 전 기준 전월 대비 0.9%, 전년 대비 5.8% 각각 상승했습니다. 6월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5.7% 높아졌습니다. 8월 미국 소비자 신뢰도는 시장 예상을 웃돈 상승세를 나타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개선됐음을 보여줬습니다. 미 컨퍼런스 보드는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22.9로 전월의 120.0에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120.7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전날에 이어서 다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0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0.3% 내린 배럴당 46달러 4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허리케인 하비의 여파로 일부 정유시설이 폐쇄됐고 이로 인해 정유시설의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하락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의 증시는 북한 미사일 실험에 따른 후폭풍을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예상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비슷했었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장중한 때 주식과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는 등 또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었는데 오후 들면서 불안 심리가 완화됐고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한때 1.5%나 밀리면서 2,332까지 떨어졌다가 결국 장 막판 돼서는 2,364로 올라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장 막판에 아예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전일 대비 0.16% 상승한 65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오늘도 출정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수요일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반적인 지배구조 조정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에 따른 삼성그룹의 CEO 리스크가 결국에는 지배구조 조정을 비롯한 소액 주주들의 경영 간섭 가능성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삼성의 경우에는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상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 엘리엇 펀드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된 경영 위협 이미 경험한 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삼성 CEO 공백의 장기화
이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데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분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좀 더 살펴보게 된다라면 헤지펀드들, 특히나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삼성전자발 지분 매입이 조금씩 소리 소문 없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공격을 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위한 지분 매입이 시장 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채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 물론 2심은 12월 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장기간의 어떤 그 경영 공백 상황, 이러한 그 센티멘털한 이슈 상황, 결국은 그룹 또는 삼성전자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펀더멘탈 이슈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경영 공백에 대한, 경영 간섭에 대한 어떤 그 매니지먼트의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거꾸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핵심 투자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그 의문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다라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돈을 배당을 키워라라는 배당 요구를 확대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염두를 좀 해두시면 아마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어떤 그 하락 이 부분이 저점 매수 관점에서의 어떤 그 대응 전략으로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경영권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너 일가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외국인 주주는 53%의 지분.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현행 상법상 그 지분 0.5% 이상 6개월 이상 보유를 했을 경우에 임원의 해임이랄지 임원의 선임이랄지 아니면 주총 소집 등 전반적인 안건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지금 현재의 법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헤지펀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헤지펀드들이 서서히 지분 매입을 해나가면서 경영권에 대한 간섭 이 부분을 늘려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역설적으로 삼성그룹,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그 주주 달래기 정책, 주주들을 상당 부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을 오히려 더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주주 달래기와 주주 친화 정책, 배당 확대 쪽으로 또다시 시장 관심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어제 롯데그룹주의 합병 관련, 분할 합병 관련은 임시주총 4개사 모두 가결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국은 지배구조 조정 이슈는 주주 가치의 환원. 주주 가치의 환원은 곧 배당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롯데그룹의 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기아차 역시 기아자동차 내일 그 통상임금 관련된 1심 재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어쩌면 정성적인 이런 지배구조 조정 이슈의 한편으로는 파묻힐 수도 있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현대기아차 일단 보수적인 견지에서 접근이 유효하긴 하겠지만 지배구조 조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또 한 번 더 어떤 그 기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배구조 조정 이슈, 주주가치 환원으로 나타나고 또 이것이 배당 확대로 이어질 건데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투명한 환경이 좀 마련이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역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네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429조 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 복지, 또 일자리 등이 확대 편성이 됐고요. 문화체육 등은 감액이 됐는데 업종별 희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과 함께 또 업종별로는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어제 정부가 예산안 429조 원, 소위 말하는 슈퍼 예산안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7.1% 증액시키는 그런 예산안 발표를 했는데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큰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는, 소위 말하는 빅 가버먼트를 표방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으로 상당 기간 이끌어가겠다라는 정부의 의지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과거 물적 투자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라면 지금 현재는 이제는 인적 투자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이다라는 부분. 물적 투자의 대표적인 것이 SOC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다들 살펴보셔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복지, 보건, 일자리, 사람 중심입니다. 이 부분을 늘리고 SOC는 20%나 감액을 하는, 그리고 문화체육 역시 8%대 어떤 그 하락,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분명히 있죠. 경제성장률에 당장 정량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SOC, 건설 투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감액시킨다라는 이야기. 과연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도 그렇고요, 3%대의 경제성장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의 여부, 이 부분에는 상당 부분 의문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보건, 복지, 노동, 이 부분은 이제 한 상당 부분 늘리게 되죠. 12%나 늘리는 13%에 가까운 어떤 그 증액, 그리고 15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쓰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 일회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투자를 양산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한 가지 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4,300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결국은 태양광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 역시 신재생 에너지에 2030년까지 54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투자안도 발표되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내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당 부분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우리나라 역시 뒤처지지 않고 정부 주도형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우리 증권시장 내에서 각 업종별 희비교차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정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 정부의 계획의 방향성에 따라서 업종별 희비교차가 분명히 나타난다. 헬스케어와 바이오, 의약, 그리고 실버 산업, 정부 예산이 증액됐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안정적인 산업의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분명하게 시장 내에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안타까운 부분. 우리나라 건설 기여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한 50%가 넘습니다. 56% 정도.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SOC 투자 축소에 따른 전반적인 건설업종에 대한 모멘텀 둔화, 지난 8.2 대책과 아울러서, 그리고 9월 중에 있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안의 발표안과 맞물리게 되면서 건설업종 다소한 상당 기간 좀 모멘텀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 꼭 지금 염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조언을 여쭤볼 텐데요. 또 한 번 있었던 북한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 또 앞서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 증시 역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오늘 장 흐름은 어떨까요, 대표님? 예, 뭐 북한 리스크가 재부각됐다. 근데 이를 놓고 과연 학습 효과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불안감이 더 가중될 것이냐. 일단은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 확대된 것은 분명했었죠.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엔화의 가치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위축시키는. 그리고 거래량을 2.1억 주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거의 상당히 거래가 안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투자 심리의 위축. 근데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하락 상당히 깊어졌다가 좀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좀 마감을 했고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요, 한국물 지난밤에 있었던 우리나라 미국 시장에서 한국물 MSCI 한국물 지수의 움직임을 꼭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MSCI 한국물 지수 0.82%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여전히 외국인들, 미국 증시는 상승 전환 마감을 했지만 일단 우리나라, 지금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그 생각, 내지는 그들의 의사결정, 아직까지의 투자 판단은 여전히 불안 심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난밤 MSCI 한국물 지수 0.8%의 하락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일단은 좀 보수적인 접근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세로 전환하기에는 다소간 역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과연 매도세가 얼마만큼 완화되어질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결국 안전자산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의 움직임. 어제 우리나라 원화 환율 6.5원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환율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원화 가치는 하락을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외환 시장의 움직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장의 바로메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요, 미국 시장 일단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국제 금가격이 계속 연일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1318원 90전에 마감을 했다라는 것. 전일 대비해서 0.3% 상승. 장중에는 1330달러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금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 대한 다소간의 좀 조정 양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메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결국은 코스피 어떤 방향을 보이게 될 것이냐. 외국인 수급에 의한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 북한발 어떤 그 리스크 아직 끝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당분간 조정 양상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결국 3대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된 리스크. 내일 한국은행의 통화위원회 열리죠. 금융통화위원회 열리죠. 9월 6일, 7일 22통화정책회의, 9월 21일 미국 FOMC 회의. 통화정책에 따른 시장 내 유동성의 변화. 이 부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시장으로부터의 신뢰. 과연 이를 놓고 반대급부로 법인세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냐 하는 그런 기대감도 시장 내에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은 우리 증권시장 내에 어떤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대북 리스크, 북핵 리스크 쉽사리 시장 내에서 잠식되어질, 그러니까 없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라는 부분,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아울러서 IT 업종에 대한 실적 정점 논란 또다시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서 좀 안도감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죠. 이러다 보니까 점차 IT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요.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세는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다만 이제 모멘텀만 부족하다 뿐이죠. 그러기에 성장주와 가치주 이 두 가지를 놓고 투트랙 전략을 동시에 좀 어떤 그 비중 조절을 해가는 투트랙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려보고요. 좀 시장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악재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악재가 악재로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눈치 보기 순환매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단 지난번 미국 시장에서 애플 컴퓨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62달러. 결국 애플 컴퓨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장 큰 배경, 가장 큰 이유, 이제 아이폰 8의 출시 임박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9월 12일 공개가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아이폰 8에 부품을 공급을 하는 그런 듀얼 카메라랄지 아니면 아몰레드, 배터리, 안면 인식, VR, AR 여러 가지 지금 관전 포인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카메라 모듈, OLED, 생체 인식. 이러다 보면 관련주들 LG 이노텍이랄지 LG 디스플레이랄지 전반적인 어떤 그 아이폰, 애플 컴퓨터에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분명히 가져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모멘텀 플레이어로서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세가 얼마나 진정이 되는지, 또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SK증권으로 가보죠.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체감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험도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또 우려감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사님께서는 우리 경제 지금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사실 국내 주식시장도 지난 7월 25일 날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53포인트, 2450포인트를 돌파한 것을 고점으로 해서 이달 지난 8월 중순경이었죠. 지난 8월 11일 날 2310포인트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이상 지금 소강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해 볼 그런 시기에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미 FTA 협상, 재협상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됐다는 불안감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사드 보복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불안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다시 한번 김정은의 북한 미사일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하나, 국내 경기도 이제 고점 논란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하는 경기 논란까지도 가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올 하반기 예상했던 것만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기업 경기는 호조될지 여부를 놓고 많은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이 고민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 핵심에 역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아셨다시피 어제죠. 어제 새벽 정확하게 5시 57분에 평양의 비행장에서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에 근 8년여 만에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일본 열도, 일본 국민들이 아주 흥분하고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외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보셨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 북한 미사일 관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요, 일본 열도를 지나서 무려 2,700m를 비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미국과 훈련하고 있는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한 어떤 반발, 그리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2,700m를 내려가서 북태평양에 떨어졌는데요. 괌이 북한에서부터 한 3,300m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3,300km. 그러니까 괌도 타격할 수 있고 자기들 어떤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번에 이제 한미 협상이라든지 북한과 미국의 북미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일본과의 협상,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이런 복합적인 대외 관계를 고려한 유리한 전략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북한의 이번 도발로 인해서 전일 국내 주식시장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세계 증시도 특히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는 다소 막판에 반등을 주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역시 동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다시 안개 속을 헤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경기마저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 경제 전문지에서도 지금 한국과 세계 경제가 3분기에 고점을 찍고 4분기부터는 하락할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고요. 한국은행의 8월 경기 기업 실사지수를 보면 77로 인해서 7월 대비해서 무려 1포인트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차례 이 북한 도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피부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태 일어날 때마다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큰일 난 거 아니냐, 곧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외국에 있는 한국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더 불안해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 쇼잉에 끝날 것이라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 북한 도발은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북한 도발 때는 일시적 단편적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복합적인 악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혹시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 점을 같이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내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타격이 큽니다. 왜? 상승 추세 꺾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모두에도 제가 살짝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상승이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혼조 국면이다. 재차 상승을 위한 과주적인 과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이런 악재는 오히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 북한발 악재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 경기 논란을 겪고 있는 국내 증시에 어떤 복합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향후 전개되는 그런 흐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새롭게 세울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경제가 안개 속에 있다라는 분석에 대해서 이사님의 생각을 먼저 여쭤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계를 뜨겁게 달궜던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출범을 맞게 됐습니다.
경영자 승계부터 국적 논란까지 유난히도 이슈가 많았던 롯데그룹인데요. 롯데지주 출범 과정과 함께 또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상장돼 있는 롯데그룹주 중에서 지금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팁까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롯데그룹 하면은 참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도 참 어려서부터 이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놀이공원을 여러 차례 이용했기 때문에 잘 알죠. 국내 재계순위 5위 그룹입니다. 신격호 회장이 도일해가지고 터를 만들어서 일본 롯데 그리고 대한민국의 롯데그룹을 창시한 그런 회사죠. 근데 참 그 그룹의 현황을 보는 저도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부자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역시 전형적인 재벌가의 아주 더티한 모습을 롯데가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신동빈 회장이 이제 본격적인 경영권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그쵸? 크레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소동은 있었습니다만 이번 지주사 설립권 그리고 분할 합병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될 가능성은 굉장히 큰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롯데그룹에서 악재를 딛고 새로 뉴 롯데의 비전을 확고하게 다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제 29일이었죠. 오전 10시에 롯데그룹사 이번에 지주사를 하는 그 사업회사로 분할돼서 4개의 사업회사가 주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스코어로 합병이 승인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이번에 압도적으로 가결됐는데요. 롯데쇼핑 경우에는 무려 82% 찬성률이, 롯데푸드는 무려 96%, 롯데제과는 86%, 롯데칠성업료는 무려 88.6%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가 되는. 그리고 그동안 그 소액주주라든지 그리고 신동주 롯데 전 부회장의 고문으로 영입되면서 이 소액주주 연합이 제기했던 쇼핑 제외 3세 분할합병 주주 제한권은 부결되는 그런 사태로 귀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근소한 차로 찬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스코어로 찬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추구하는 뉴 롯데의 새로운 비전을 할 수 있는 확실한 터전은 밑받침은 확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10월 1일입니다. 약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10월 1일 날 본격적인 롯데그룹 지주회사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열사 지분을 모두 정리해서 뭐 일본 기업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감도 불식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친화적인 정책을 표현하면서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롯데의 가능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사드 피해로 인해서 가장 큰 억압과 피해를 본 것이 롯데그룹이죠. 그 롯데그룹이 새로운 비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순환출자 고리도 기존 67개에서 무려 18개로 엄청나게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명성이라든지 경영성, 활발한 경영권 확보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롯데 이번에 탄생한 롯데 지주사는요. 그 4개 회사의 지분을 무려 50% 이상 국권이 확보함으로써 경영권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롯데그룹은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크죠. 이미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사드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너무 싸다는 거죠. 근데 과연 추가 상승할 수 있고 새롭게 상승할 수 있냐 상승 모멘텀이 부재했었는데 그 상승 모멘텀마저도 발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그 사업회사로 분할 합병이 승인된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쇼핑, 롯데푸드 이런 4개의 핵심 회사들은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올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롯데그룹 관련주에도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패턴이지 않나. 그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패턴으로 본다면 롯데그룹 관련주들도 투자자들의 관심권에 이제 보셔도 오히려 3, 4분기에 그룹사 중에서 한번 가장 높은 수익률을 제고할 그룹사를 한번 선정해봐라 하면은 저는 롯데그룹도 거기에 포함시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롯데 지주 출범 과정과 함께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의견 여쭤봤습니다. 자, 8월의 말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될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오를까요, 이사님? 네. 이미 앞서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다 이제 8월도 마지막입니다. 물론 내일 8월 30일이 있고요. 모레가 또 9월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주에 한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과 세 달을 시작하는 그 시초가, 그러니까 월말과 월초가 겹긴 주간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이번 달은 2분기를 마감하고 3분기를 시작하는 이런 분기 전환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주 오늘과 내일 모레 이 3일간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향후 3분기에 시장의 향방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앞서 저는 지금장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상승과 하락을 예상하기 힘든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초보적이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되는 여전히 혼조 국면이다 하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달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최근 3일 연속 외국인들이 또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동안 매수한 것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본격적인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매매 패턴은 국내 환율 시장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 여러분 꼭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장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환율이 6원 30전 상승하면서 1126원 40전으로 환율 시장이 크게 유동치는 모습을 최근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율 시장 안정화 없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그래서 사전에 제가 환율 시장을 먼저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이미 먼저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혼조 국면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조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은 제가 두 가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390포인트를 돌파해야만 이것은 상승 전환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의 종가가 얼마냐면 2364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390포인트를 돌파하려면 26포인트를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종합지수가 26포인트를 상승한다면 상승 전환입니다. 그럼 매수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밑으로 빠질 때입니다. 자,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빠질 때, 하락할 때 매수하는 조건은 투매, 과매도 국면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아침 시초가부터 개파락하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연속 이틀 보여줘야지만 과매도권에 진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주력 배팅, 적극적인 배팅은 자제한 단기 매매, 짧게 끊어치는 이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종목별, 차별화, 선별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단기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분이라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거는 목표 단가를 짧게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지주사입니다. 이 지주사는 제가 지난해 연말, 올 연초에 말씀드려서 올해 주도할 예상 주도 업종을 꼽아라 지주사 계속 말씀드렸죠. 자, 상반기에 큰 히트를 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주사 대표적인 게 그럼 지주사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주사 그룹사 대표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K, 두산, 효성, 농심 뭐 이런 종목군들이 포진되겠죠. 이런 코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지주사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석유가 미국 그 태풍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력이 있습니다. 정유주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 안전자산 원자재 관련주들 구리라든지 그러니까 카퍼죠. 구리라든지 금, 은 같은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원자재 관련주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 그리고 장이런 박스권 틀에 갇혀있을 때 특이하게 움직이는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을 특화시키는 그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반 투자자들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시장에 임할 것을 조언하셨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자 드렸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징수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로 평년 기온인 20.8도를 5도가량 밑돌면서 쌀쌀하겠는데요. 한낮에도 25도로 평년 기온보다 낮겠고요. 일교차도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서쪽에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구름 사이로 강한 햇볕이 통과하면서 자외선 지수는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20도를 밑돌면서 쌀쌀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2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요. 한낮엔 강릉과 속초 2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낮 최고 기온 광주 26도, 부산 2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전해상으로도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